젊은 엄마가 차가운 포장도로에 앉아 잠자는 쌍둥이 딸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옷은 낡았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은은 거리에서의 삶의 무자비한 무게에 맞서 싸우며 서연과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한때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생존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운명적인 밤의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탄 남자가 신호등에서 멈춥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 옆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빛이 그녀 손에 있는 은반지를 비춥니다. 그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준 반지와 같은 반지입니다. 과거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삶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더 강력한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세요. 차가운 밤 공기가 지은을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감싸 안았고 낡은 코트의 구멍으로 빠져나와 피부를 깨물었다. 그녀는 골목길의 거친 벽돌담에 기대어 앉아 두 딸 서연과 민지를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담요 아래에 안았다. 야른 천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겨울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집이었다. 그녀의 몸은 배고픔, 피로, 끝없는 투쟁에 적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적응하지 못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태어난 혹독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민지가 먼저 몸을 움직였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지은의 소매에 들어가 졸린 눈을 떴다. 엄마, 왜 항상 이렇게 추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지만 지은의 마음을 짓밟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헝클어진 금발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쓸어내렸다. 겨울이 왔으니까, 자기야. 그녀는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추운 밤이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는 더 가까이 껴안을 수 있고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야. 아직 반쯤 잠이 든 서연은 지은의 허리를 꽉 잡았다. 나는 추위를 싫어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집에 가고 싶어. 지은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집 한때의 따뜻함과 위안을 담고 있던 단어 소속감. 지금은 그저 먼 꿈일 뿐이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 자기야. 그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집이 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밝은 푸른 눈은 순수함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다시 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큰 창문과 따뜻한 침대가 있는 그런 집 말이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래. 내 사랑. 언젠가는 그럴 거야.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언제 그럴지도 몰랐다. 하지만 믿어야만 했다. 그들을 위해서. 그녀는 쌍둥이를 꽉 붙잡고 최대한 보호했다. 그녀의 배가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그녀는 일찍이 구해온 음식의 마지막을 소녀들에게 주었다. 친절한 낯선 사람이 그녀 엿보도에 놓아두기 위해 잠깐 멈춘 뒤 가져온 오래된 샌드위치 반쪽이었다. 세상은 그들의 투쟁을 모른 채 무관심하게 그들을 맴돌았다. 서연은 무릎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졸린 눈을 비볐다.
엄마. 그래, 자기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도 못한 듯이 지나가는 건 왜지? 지은은 목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종종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는 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뜻인가요? 바쁘죠. 마침내 그녀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서두르느라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민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렇죠. 자기야.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올바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도와줄 거예요. 서연이 지은의 어깨에 기대어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침착하게 유지했다. 알아. 자기야. 그가 우리에 대해 생각할까?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진하고 희망에 가득 차서 지은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민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다. 모르겠어. 자기야.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내가 나를 가지고 있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쌍둥이는 그 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지은이가 결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떠났고 두 번째 생각 없이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그의 눈에 실수에 불과했다. 지은은 바람이 불면서 딸들의 담요를 조정하며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심코 손에 낀 은반지를 만졌다. 유일한 다른 삶처럼 느껴지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 그것은 한때 사랑, 약속,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상징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피부에 닿는 차가운 금속 조각일 뿐, 그녀가 잃은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돌풍이 골목길을 휩쓸고 지나가자 민지가 몸을 떨었다. 지은은 재빨리 두 팔을 더 꽉 감았다. 눈을 감아. 내 사랑들. 내가 따뜻하게 지켜줄게. 민지가 지은의 옆구리에 얼굴을 묻고 서연이 민지를 꽉 붙잡았다. 엄마. 그래. 자기야. 상황이 나아질까? 지은이 눈을 감고 서연의 이마에 오래도록 키스했다. 그래. 내 사랑. 꼭 그럴 거야. 약속해. 그녀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전혀 몰랐지만 그들을 위해 그래야만 했다. 도시는 결코 진정으로 잠들지 않았다. 밤이 길어져도 도시는 생명으로 뛰었고 거리는 서둘러 걷는 발걸음,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가끔씩 조급한 운전자의 경적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세상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포장도로에 웅크리고 앉아 건물의 거친 벽돌의 등을 기대고 팔로 딸들을 보호하듯 감쌌다. 서연과 민지는 몇 주 전에 보호소에서 구해온 얇고 누더기 담요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잤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그들의 숨결은 그녀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배고픔이 그녀의 내장을 갉아먹었다. 피로가 그녀의 사지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딸들은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약해진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다. 친절을 간청하는 침묵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갔고
그녀를 알아보면 어떻게든 자신들이 더럽혀질 것처럼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단순히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흘깃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연민을 품고 어떤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꼈다. 몇몇은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마 스스로 한 짓일 거야. 한 남자가 깨끗한 겨울 코트를 입고 걸어가면서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거야. 지은은 입을 꽉 다물고 목구멍에서 치솟는 분노와 굴욕을 삼켰다.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녀가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그 잔인한 운명의 꼬임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생존의 세계로 몰아넣었다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그녀를 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사회가 환상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이 그녀가 자신의 실패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믿는 게 때로는 인생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쉬웠다. 밤은 추워졌고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두껍고 따뜻했던 그녀의 코트는 그녀를 싸늘한 공기로부터 보호할 능력을 잃었다. 추위에 손이 아팠고 손끝이 마비되어 서연의 작은 어깨 위에 담요를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소녀들은 따뜻함, 음식, 침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의 무자비한 포장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보호소에서 자게 하고 싶었지만 공간은 항상 제한적이었고 그녀는 너무나 자주 거절당했다. 침대가 부족할 때 가족은 항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에도 자리를 놓고 싸웠고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딸들의 눈에서 보이는 실망이 그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라는 것이 싫었고 어떤 아이도 알 수 없는 삶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디자이너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지나갔고 그녀의 발꿈치는 포장도로에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더 많았고 금발머리는 깔끔하게 스타일링되었고 자세는 딱딱했습니다. 그녀가 지은을 보았을 때 잠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감히 말할 수 없었지만 컵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지은이 앞으로 달려들어서 그것을 낚아챌까봐 두려워하는 듯 비싼 가죽 지갑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욕은 지은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찔렸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 절박해 보였어요. 그렇게 위험해 보였어요. 그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는 걸음을 재촉했고 모든 움직임에서 혐오감이 느껴졌다. 마치 지은이의 존재 자체가 그녀를 화나게 하는 듯했다. 지은은 느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컵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누군가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벽에 기대고 깊이 숨을 내쉬며 쓴맛을 밀어내려고 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딸들에게는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집중해야 했다. 컵바닥에서 덜거덕거리는 몇 개의 동전으로는 그들에게 한 끼도 못 살 것이다. 친절한 직원이 있는 식당을 찾는다면 그녀가 작은 것, 어쩌면 빵 한 조각을 사게 해줄지도 모른다.
적어도 잠시라도 배고픔을 달래줄 무언가. 그녀는 딸들을 내려다보았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딸들이 부러웠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녀가 얼마나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겼다. 그녀는 울 수 없었다. 여기서는, 지금은, 어두운 재킷을 입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몇 걸음 앞에 멈췄다. 지은은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서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소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멈춘 사람이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주머니에서 5달러 지폐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컵에 넣었다. 지은의 눈이 살짝 커졌다. 5달러, 따뜻한 음료, 샌드위치, 그저 조각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마치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살짝 벌렸지만 그는 이미 걸어가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지폐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친절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친절이 찾아왔을 때는 항상 그녀를 방심하게 했다. 그녀는 딸들에게로 돌아서서 서연의 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일어나, 자기야. 그녀가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서연이 몸을 뒤척이며 졸린 듯 눈을 깜빡였다. 우리. 먹을 것을 찾으러 갈게. 민지가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어. 엄마. 지은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자기야. 누군가 도와줬어.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보았지?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다. 민지는 여전히 선함, 친절함을 믿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었다. 지은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다. 응, 자기야. 그녀가 속삭이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렇게 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어 올려 가방에 넣고 딱딱한 포장도로에 앉아 다리가 아픈 것을 무시한 채 억지로 일어섰다. 그녀는 한 손에 서연의 손을, 다른 한 손에 민지의 손을 잡고 골목길에서 자리를 비우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거리는 여전히 거리를 꿰뚫어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들 중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들을 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누군가가 신경 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내일은 그렇게 춥지 않을 것이다. 밤은 길어졌고 도시는 젖은 포장도로에 비추어 빛나는 인공 조명으로 뒤덮였다. 하주는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앞에 줄지어 선 차들을 바라보며 무심코 무릎을 두드렸다. 교통체증은 참을 수 없었고 도로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브레이크 라이트에 받아 각 차량이 조금씩 앞으로 기어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또다시 늦은 밤이었다. 남은 인내심을 모두 고갈시킨 또 다른 긴 회의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었다. 운전사를 살짝 쳐다보며 운전사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오랜 대기에 익숙한 사람의 조용한 체념으로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는 경적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가끔씩 조급한 운전사들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것이 도시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에 섞여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보도로 옮겨 추위를 피하고자 재빠르게 움직이는 보행자들의 흐릿한 얼굴을 살폈다. 그러자 그의 숨이 멎었다. 처음에는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사람, 거리의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또 다른 어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얼어붙게 했다. 한 여성이 건물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팔은 잠자는 두 아이를 보호하듯 감쌌다. 그녀의 코트는 추위에 너무 얇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그녀가 한 소녀의 이마에 입술을 대자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늘어졌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붙잡고 날카로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은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고통스럽게 뒤틀리게 했다. 하지만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가슴 아픈 광경뿐만이 아니었다. 희미한 친숙함이었다. 그녀를 알고 있다는 잔잔한 느낌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색이 칠해진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거리를 훑어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에 낀 은반지였다. 그의 맥박은 그의 마음이 방금 눈으로 본 것을 따라잡으려고 서두르면서 빨라졌다. 그는 그 반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었고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다. 근처 가로등의 빛이 그 단순하지만 틀림없는 디자인에 반사되었고 기억은 멈출 수 없는 흐름처럼 그의 마음을 흘러들었다. 그는 그 반지를 수년 동안 보지 못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의 섬세한 손가락에 끼운 이후로는 말이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혔고 불신과 인식이 싸웠다.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 그의 손은 문 손잡이 위에 머물렀고 그의 본능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가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가 틀렸다면 어떨까? 이것이 그저 잔인한 우연이라면 어떨까?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 그녀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듯이 딸들을 가슴에 안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손잡이를 꽉 잡았고 스스로를 제고하기도 전에 그는 문을 밀고 나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지은은 놀랐다. 그녀는 팔에 안긴 서연의 쉴 새 없는 움직임에 너무 집중했고 자신의 피로에 너무 얽매여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매끈한 검은색 차가 공회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의 모습이 나오자 그녀의 몸은 굳어졌다. 수년간 거리에서 살아온 그녀는 조심스러워졌고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너무 빨리 다가오는 남자들을 조심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익숙한 두려움의 쇄도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움직일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달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저 서로를 응시했다. 하주는 주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이 보였고 그의 마음은 그 앞에 있는 여자와 그가 한때 알았던 여자를 조화시키려고 애썼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야위었고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은 피로로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였다. 지은. 그 깨달음은 그에게 육체적 타격처럼 강타했고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지은의 눈은 혼란에 깜빡거렸고 지친 마음 가장자리에서 인식이 잡아당겼다. 그에게는 익숙한 것이 있었지만 지쳐서 그를 알아내기 어려웠다.
그러자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얼굴의 날카로움, 그녀가 한때 잘 알고 있었던 날카로운 푸른 눈, 차가운 떨림이 그녀의 척추를 따라 흘러내렸고, 그녀는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니, 불가능해. 그럴 리가 없어. 지은. 하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지만 천둥 소리처럼 그들 사이의 거리를 가로질러 전달되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히고 딸들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라고, 돌아서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숨쉬는 법도 몰랐다. 하준은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조심조심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게 너야,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충격,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은의 맥박이 그녀의 귀에 울부짖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노출되고 취약해졌다. 그녀의 삶은 생존을 중심으로, 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순간, 하준이 그녀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녀는 다시 17살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때 사랑을 믿었던 소녀, 영원을 버림받았던 소녀. 서연은 팔에 안겨 몸을 꿈틀거렸고, 민지는 부드럽게 징징거렸고, 그녀의 작은 손은 지은의 코트를 움켜쥐었다. 그 움직임은 지은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를 보는 것이 그녀가 오래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오래된 상처를 아프게 한다는 것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그녀의 딸들이 먼저였다. 항상.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키며 목소리에 강철을 집어넣었다. 나 가야겠어. 하준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새겨져 있었다. 잠깐만, 지은아, 제발.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서 이미 서연과 민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이미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그를 아무리 알아봐도 그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사는 삶은 그녀 같은 사람에게 맞지 않았다. 하준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그 앞에 있는 여자를 응시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은반지가 반짝이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안에 무언가가 깨지고 기억의 홍수가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 반지는 그저 어떤 반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것이었고 그가 평생 그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에게 주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간직해온 그녀의 일부였다. 현실이 자리 잡으면서 그의 손가락이 옆구리를 꽉 쥐었다. 이 여자, 2명의 연약한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보호막으로 구부린 여자는 지은이었다. 그의 지은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사라졌고 얼굴이 쇠약해진 여자로 바뀌었다. 눈은 지쳐 움푹 들어갔고 옷은 싸늘한 밤 공기에 간신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여자였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의 무게가 그를 누르자 그의 숨이 멎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지은은 자신의 내면의 혼란을 알지 못한 채 딸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민지의 작은 어깨를 꽉 쥐었다.
그녀 앞에 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그녀에게 불안의 파장을 보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는 것이 거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그녀는 시선을 낮추고 대립을 피하고 대신 아이들을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그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마치 그가 그녀를 아는 듯했다. 마치 그가 먼 과거의 기억을 끌어내려는 듯했다.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고 그녀의 몸은 불안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그를 몰랐다. 적어도 그녀는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푸른 눈, 그의 얼굴이 그녀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무언가로 뒤틀리는 방식에는 불안하게도 친숙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그 생각을 제쳐두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에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지금 그게 바뀌겠는가? 하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이 그에게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다. 지은.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거의 쉰 듯 나왔다. 마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폐 속의 공기가 붕괴되는 듯했다. 그 소리에 그녀는 살짝 움찔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했다. 지은. 그는 그때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벌어지는 것, 피로와 시간의 층 아래에 묻힌 인식의 깜빡임.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딸들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녀의 팔은 보호 장벽을 형성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면 알아보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지은의 숨은 얕고 빠르게 흘렀고 그녀의 마음은 답을 찾아 헤맸다. 그는 왜 그녀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이 왜 그녀의 속을 몇 년 만에 느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아프게 만들었을까?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에 있는 반지를 스쳤다. 오래전에 끝난 삶에서 그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한때의 사랑과 안정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것은 그녀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또 다른 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시선을 마주치려고 했었다. 난 널 몰라. 그녀가 말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어조는 단호했다. 제발, 그냥 우리 둘을 내버려둬. 하주는 그 말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때리는 듯한 타격이었지만 그는 물러서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지은. 나야. 그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그녀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찾았다. 하준이야. 그 이름은 그들 사이의 공중에 떠다니며 말하지 않은 수천 가지의 무게로 두꺼웠다. 그는 그녀를 주에 깊게 지켜보며 인식이 뚫고 들어올 때까지, 과거가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했고 그녀의 입술은 가늘게 눌려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널 몰라. 그녀가 다시 말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조용했고 확신이 덜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그녀에게 전부였다. 훔친 순간에 속삭였고, 늦은 밤 대화에서 웃었고, 상심의 침묵 속에서 울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서서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한때 존재의 모든 섬유로 사랑했던 남자 그녀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느꼈다. 그녀가 세상에 쫓겨난 순간 깨진 마음과 그녀 안에서 자라는 아이만 있는 채로 그녀에게서 찢겨진 삶 하주는 크게 숨을 내쉬며 좌절에 찬 듯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이 순간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상상이라도 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는 절대. 그녀가 마치 자신을 낯선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건 절대. 그의 시선은 그녀 팔에 안긴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그 작은 얼굴들은 그녀의 가슴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배가 뒤틀렸다. 그들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가 떠난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수천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의 갈비뼈에 가장 강하게 눌리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 지은,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지은은 쓴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속에는 유머가 없었다. 인생은 흘러갔어. 그녀는 단순히 말하며 팔에 안긴 딸들을 뒤흔들었다.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가 발톱을 받고 그녀 주변에 쌓아 올린 연약한 세상을 무너뜨리기 전에 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그가 한때 사랑했던 소녀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투쟁과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번이나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얼어붙은 밤에 서서 지은이가 딸들을 껴안고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몸이 긴장한 것을 지켜보며 그의 숨결이 공기 중에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주저함과 오래된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방금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마치 그가 연약한 세상의 침입자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에게 잊지 않았다고,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지은은 따뜻한 여름밤에 안았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인생은 그녀를 바꾸고 단련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딸들을 그에게서 보호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똑같은 지은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그 소녀. 그가 잃어버린 그 소녀.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하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너무 세게 밀면 그녀가 달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이 딸들의 코트천을 움켜쥐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제발,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숨을 쉬며 서영과 민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들의 순진한 눈은 신뢰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살아남고, 간신히 살아가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특히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졌고,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 추위는 무자비했다. 그리고 딸들의 눈에서 갈증이 커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날카로웠다. 왜 지금 나를 돕고 싶어 하니? 하주는 그녀의 어조에 담긴 씁쓸함에 살짝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일찍 너를 찾았어야 했기 때문이야. 그는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짙게 묻어났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그들도 마찬가지야. 그는 쌍둥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 지은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해. 그녀가 딸들을 꽉 붙잡고 물었다. 그냥 내 차에 타면 모든 게 마법처럼 좋아진다고.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서 본능적으로 그 생각에서 물러섰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하준. 너는 여기가 어떤지 몰라. 너는 버림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조각조각 싸우기 위해 그녀는 말을 끊고 입술을 꼭 다물며 그녀 안의 감정의 회오리를 통제하려고 했었다. 하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후회를 모른다고 생각해.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지만 단호했다. 내가 몇 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뭐가 달랐을지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녀의 시선을 고정했다. 네가 겪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 지읒. 하지만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건 알아.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은은 침을 꿀꺽 삼키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일부는 그를 믿고 싶었고, 그의 세상에 따뜻함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쉬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살아남는 법을 배운 부분, 그녀의 마음 주위에 벽을 쌓은 부분이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라고, 그녀에게 외면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는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은 인생이 그녀에게 거듭거듭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지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지은의 코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너무 추워에 그게 다였다. 지은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그녀의 딸이 겪는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달려왔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일까? 그녀는 하준을 다시 올려다보며 목이 메어졌다. 그녀의 눈은 그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찼다. 패배이지만 또한 절박한 희망이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들을 위한 거야.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다른 건 기대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을 허용했고, 잠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믿게 했다. 그녀는 느리고 주저하는 걸음걸이로 서연의 손을 잡았고,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하준의 매끈한 검은 색차를 향해 돌아섰다.
모든 걸음걸이가 무거워서 마치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녀는 차에 도착했을 때 주저했다. 광택이 나는 표면에는 왜곡된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림자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냈던 여자,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문 손잡이 위에 맴돌았고 의심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할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에 작은 압박감을 느꼈다. 민지였다.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이라는 조용한 상기였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순식간에 그녀를 감쌌다. 낯설고 낯선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소녀들을 안치고 그들이 안전한지 꿈이 아닌지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올라탔다. 그녀 아래의 좌석은 부드럽고 편안해서 울고 싶을 정도였다. 그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여기 있었다. 하주는 그녀를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그녀 안의 전쟁을 느꼈다. 그는 밀어붙이지 않았고 바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 뒤에 문을 닫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차가 연석에서 멀어지자 지은은 창밖을 응시하며 집이라고 부르던 거리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감히 희망을 품었다. 하준의 저택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뒷좌석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코트의 천을 움켜쥐었다.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떠나라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 너무 멀리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익숙한 거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서영과 민지를 내려다보았다. 서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떨며 보낸 밤 이후 마침내 그들의 몸이 따뜻해졌다. 지은은 영원할 것만 같은 시간 동안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것이 그녀가 하준에게 차를 돌리라고 간청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해야 했다. 차가 느려지자 그녀는 시선을 창문으로 돌렸고 목에서 숨이 막혔다. 그녀 앞에 있는 저택은 거대했고 그녀가 참여할 권리가 없는 꿈에서 나온 것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깨끗한 흰색 돌, 거대한 아치형 입구, 완벽하게 손질된 울타리 그녀가 잡지에서만 본 집이었다. 그녀가 지난 8년 동안 알고 있던 더러운 골목길과 대피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모든 것이 우아함, 그리고 배타성을 외쳤다. 그녀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침입자처럼 느꼈다. 차가 우뚝 솟은 철문을 통과하면서 그녀의 손가락은 안전벨트를 꽉 쥐었고 그녀의 심장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쿵쾅거렸다. 그녀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안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그것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차가 원형차도에 멈추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고 나이 든 남자가 내렸다. 희미한 저녁빛 속에서도 지은은 그의 자세에서 권위를, 그의 눈에서 날카로움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의를 끌었다. 기우. 하준의 아버지. 처음부터 제국을 건설한 남자. 냉정한 효율성과 그보다 더 차가운 마음으로 알려진 무자비한 사업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이후로 그는 늙어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은빛이었고
한때 젊었던 그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녀가 기억했던 그대로였다. 엄격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그녀를 향해 직접. 하준은 차에서 내릴 시간도 없이 기우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의 시선은 지은에게로, 그리고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눈살이 찌푸려졌고 그의 손은 옆구리를 꽉 쥐었다. 그들은 누구야? 하준아. 그리고 왜 내 차도에 있는 거지? 하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턱을 꽉 다물었다. 그들은 내 손님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지은과 쌍둥이가 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지은은 딸들의 버클을 조심스럽게 풀어 팔에 안기 전에 잠깐 주저했다. 서연은 살짝 꿈틀거렸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지은의 코트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마치 충격에 대비하듯 그들을 꼭 껴안았다. 기우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의 시선은 그들을 훑어보았다. 손님, 그는 되뇌었고 그의 어조는 거의 감춰지지 않은 경멸로 가득했다. 하준, 정신 나갔어. 노숙자 여자와 아이 둘을 내 집에 데려왔어. 지은은 그 말에 움찔했고 수치심이 온몸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그녀는 더 심한 말을 들었다. 그래도 기우와 같은 사람, 한때 그녀가 잃은 삶의 일부였던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팠다. 그녀는 그의 판단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시선을 마주치려고 했었다. 하준은 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그랬어. 그리고 그들은 여기 있을 거야. 기호는 쓴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하준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는 길 잃은 동물을 데려가지 않아. 지은의 손가락은 길 잃은이라는 단어에 주먹을 쥐었다. 마치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속하지 않는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버려진 동물에 불과한 것처럼 그녀의 모든 부분은 돌아서서 그가 더 나쁜 말을 하기 전에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지가 그녀에게 몸을 기대며 잠에서 부드럽게 한숨을 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억지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여기 있었다. 하준의 눈은 좌절로 타올랐다. 그들은 갈 곳이 없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도울 힘이 있는 한 그들이 거리에서 자게 두지 않을 거야. 기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그게 뭐야? 그들을 여기 데려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주목받을지 알아? 언론, 투자자들이 몽고메리 엔터프라이즈의 상속자가 거리에서 어떤 여자를 데려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기호의 콧구멍이 벌어졌고 그의 인내심은 분명히 바닥을 드러냈다. 물론 그렇지 않아. 하준, 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 내 행동이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날카로워졌다. 이 여자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아. 침묵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무겁고 숨막힐 듯했다. 지은은 그의 말이 이미 가라앉은 것보다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을 거부하며 턱을 꽉 다물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같은 감정을 들었다. 자신의 가족에게서,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서.
그녀는 기우 같은 사람들이 그녀를 불편한 존재 이상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다. 하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를 참으려고 했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당신은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했지만 그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건 틀림없었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곳에 속해 있어. 기호의 눈은 읽을 수 없는 무언가로 번쩍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이 뚜렷하게 느껴졌고 끊어질 듯한 얇은 철사처럼 그들 사이에 뻗어 있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기호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고 발꿈치를 돌렸다. 원하는 대로 해, 그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내 엉망진창을 치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 말과 함께 그는 집으로 사라졌고 그의 비난의 메아리만 남겼다. 지은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팔은 여전히 딸들을 껴안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대립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야 했지만 대신 그녀가 느낀 것은 피로뿐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준이 아무리 돕고 싶어도 아무리 그녀를 믿어도 그가 속한 세상은 그녀와 같은 사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준은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어서,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와 소녀들을 안으로 데려가자. 지은은 망설이며 저택의 웅장한 입구를 흘끗 보았다. 따뜻함, 안전함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속하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느낌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팔에 안겨 잠든 딸들을 바라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택의 객실의 따뜻한 빛은 숨막힐 듯했습니다. 지은의 지친 몸 아래에 놓인 부드러운 매트리스, 어깨에 걸쳐진 푹신한 담요 한때는 꿈이었을 것들이 이제는 낯선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과 민지는 그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완벽한 리듬으로 호흡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